뉴스24, 마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민중의 소리,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제주의 소리, 조세일보, 폴리뉴스, 그리고 프레시안입니다. 오늘 대표 패널로 참석해 주신 8분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뉴스의 권현태 대표 나오셨습니다. 데일리팜의 이상철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이석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김당 정치담당 국장 나오셨습니다.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김능구 대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토론회를 조직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또 패널까지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 옆으로 조세일보의 황춘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 오른쪽에 데일리안의 장준환 정치팀장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뉴스24의 정정호 시사 이슈 팀장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정동영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근데 약간 좀 그날 좀 힘드셨는지 약간 힘이 없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힘 좀 내세요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오늘은 좀 활기차게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권 후보님의 간단한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뉴스 사장단 여러분께 제가 검증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인터넷 뉴스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계에서는 정책 보고 찍냐, 인물 보고 찍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 발전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그런다면은 정책도 보고 인물도 보고 찍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은 뒷전에 미루고 인물이다 해서 찍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제대로 인물 검증을 하지 못한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 형태를 보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정치 공학적 보도만 있고 실제 정책 검증 없고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도 구체적 검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제 민주노동당의 출현은 그래도 우리 정치계에 정책 중심의 선거를 조금 당기는데 역할을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인터넷 언론 보도 형태를 보면은 트렌드는 있는데 콘텐츠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종이 신문들, 방송들 요즘 보도 형태를 보십시오. 정치 보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터넷 뉴스도 종이 신문보다 오히려 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가십 위주 보도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만은 국민의 삶과는 좀 덜 관계되는 문제. 그런데 조회수는 적지만은 국민의 밥과 지갑을 채워줄 수 있는 두 문제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넷 보도 형태도 선정적 보도하고 있는 그런 기존 언론과 다르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이런 정치 보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때 들어와서 이 정책을 만들고 정치 형태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 정책도 이름도 붙이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정당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민주노동당만 그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대표 여러분께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 보도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끊임없이 질문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공학적에 관계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범여권과 단일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기를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나 또 다른 후보와 동일시해서 그 범주에 넣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또 권영길에 대한 모독에까지 해당되는 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노동당은 범여권 아닙니다. 범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이 말씀으로 먼저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이제 권영길이 마련한 서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정책, 권영길의 서민 친구 경제 정책을 우리 여러분께 네티즌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서부터 제가 선제 공격을 했네요. 네, 권영길 후보 이 모두 발언부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인터넷 신문의 보도 행태, 트렌드는 있는데 콘텐츠가 없다. 네. 하여튼 뭐 좀 활기찬 토론에 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치 분야 질문을 할 텐데요. 우선 그 데일리안의 장준환 정치팀장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안의 장준환입니다. 권 후보님 이제 민노당 대선 후보 확정되신 이후 열심히 뛰시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 아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여론조사는 단순하게 참고자료일 뿐이다. 근데 요즘은 방송사가 시청률에 좀 목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보기 안 좋은 형태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여론조사가 아니고서는 그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권 후보님이 지금 후보를 확정되신 이후에 자꾸 지지율이 하향 내지는 답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혹은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타겟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오늘자 어느 신문의 그 기사를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봤습니다. 눈길이 갔습니다. 일부러 자세히 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읽고 또 그걸 원용하면은 지지율이 낮아진 거를 꼭 변명하는 것 같아서 제목만 보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것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가 지지율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다가는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을 알려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 극복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분명히 승리한다. 모든 운동 경기에 가장 감동적인 승리는 역전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판에 있어서는 더 그러할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큰 대하 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동, 농민, 빈민 단체들이 그 조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야말로 지난번과는 다르다. 누가 달라야 된다? 우리가 달라야 된다. 이때까지 김대중 정권도 받고 노무현 정권도 봤다. 이제 다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다. 충분히 뛰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정책들, 특히 권영길이 강조하고 있는 서민 친구 경제, 7구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들을 충분히 그리고 가슴에 와닿게 설명하면은 역전의 감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소신을 지키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높인다는 게 참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 오마이뉴스 김당 국장께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좀 보충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 이제 그 법률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그런 질문은 명예훼손이자 인권 모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인터넷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또 이제 불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지지율이나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당의 목적이 결국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면은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수권을 위해서 정책 연합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힘을 키워나갈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의견성이지만은 사실은 제가 꼭 답변 드려야 할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 캥태면입니다.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명박 후보, 이해창 후보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명박 후보에 이기는 사람이 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지금 독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합니다. 이명박 후보, 어떤 사람이냐? 이명박 후보에게만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왜? 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의 핵심으로는 노동시장 위원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위원화는 정리해고 대량해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가 더 망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경제를 꼭 살리려면은 반드시 이명박 후보를 이겨내고 고용 안정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겼느냐? 또 달리 표현하면은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느냐? 정동영 후보 어느 세력의 대표입니까? 바로 사회 양극화를 가장 심화시킨 세력의 대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무현 정권 때 100만이나 양산하게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가의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켜내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 빈부격차의 구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 후보하고 어떻게 연합을 하라는 거냐?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라당과 지금 당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뭐 부를 방법이 참 떠오르질 않습니다. 도로당이라고 그러죠. 뭐 도로민주당, 도로열린우리당, 도로 뭐 있으니까 도로당하고 연합해야 됩니까? 연합했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보도 행태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지율 맞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정치 구도에 있어서 단일화가 누가 될 거냐 뭐냐 이건 몇 달 동안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또 요즘은 유해창 뭐냐 뭐 또 이명박이냐 여기 모든 게 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하다 보니까 종칭을 유해창 후보냐 이명박 후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유해창이냐 이명박이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는 유해창 후보냐 이명박 후보냐 이런 겁니다. 더 질문 더 하시죠. 예.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지금 민노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제 막판 투표장에 가면은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향성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꼭 민노당의 득표율 저하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좀 마련하고 나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97년 나서 2002년과는 다르다. 2002년에는 누구보다도 저 권영길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눈물 흘리는 건 아니고 가슴 속이 찢어지는 가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유명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선거 하루 전에 정몽준 후보 이탈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그렇게 사표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표론이 작동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겪었다. 특히 곤영기를 찍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노동자, 농민들, 빈민들 이 삶을 파탄시킨 당이 어디냐? 한나라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실제 노무현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그 정치 세력이었다. 이제는 오히려 질 수밖에 없는 후보 이거 찍는 것이야말로 그게 사표 아니냐? 이명박 후보에게 범여권 후보가 붙어서 진다는 이야기는 여권 스스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당내 경선하다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도 한나라당에 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공제의 사실,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지는데 거기에 찍는 것이 유의미한 표냐? 그거는 살아있는 표냐? 보람된 표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후보 누구냐?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바로 한미 FTA도 막아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도 이루어내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의 소득을 올리고 서민의 지갑에 211만 원을 채워줄 수 있는 후보 권영길에게이다. 권영길에게 표 떠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 지갑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되면서 권영길에게 이렇게 표가 오히려 몰릴 거라는 겁니다. 예, 사장님. 예. 금방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네. 우리가 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보면은 약 2% 내외로 이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권영길 대표님이 그 양 대선에서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사표 방지 심리로 떨어져 나간 표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민주정부 수립에 절대적 역할을 하셨다 보거든요. 이게 그 지지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로 이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를 찍음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우리 저 말하면 진보개혁 세력의 역사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만약에 지금은 굉장히 지지율 차이가 나지만 마지막 가서 2% 내외로 접전이 됐을 때 또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그게 역사의 후퇴냐 이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오히려 이번에는 그냥 사표 방지 심리로 될 것이 아니라 정책 연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더욱더 민주당의 성숙이 아니냐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에 제가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차이가 3강이라면은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의 차이는 한강 본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동영 후보 권영길의 차이는 3강을 넘어서 한강 본강의 차이입니다. 2002년 선거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죠. 민주정부 되고 정말로 서민의 정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줘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서민 더 주겠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동안에 비정규직이 100만이 늘었습니다. 5년 동안의 소득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5년 동안에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 박탈당했습니다. 5년 동안에 서민들은 노점성을 비롯해 더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농민들 삶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더 악화됐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노무현 후보에게 찍었다. 권영길 후보에게 찍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에게 찍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찍었는데 뭐가 다르냐. 권영길이 이야기하던 건 맞았다. 그때 제가 노무현 후보에게 찍거나 이회창 후보에게 찍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단 남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권영길 이야기하는 건 맞았구나.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은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 모두의 권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그 명예훼손적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예. 이게 국민들의 그 기대가 많다는 걸로 받아주시고요. 여기 지금 뭐 이 토론 도중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한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논평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논평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ID 한미 FTA. 한미 FTA 이슈화에 완전 실패한 책임이 있다. 이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만 외치니 어찌 그리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상당히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안티 이건희 아이디가 그렇고 삼성과 싸울 수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힘을 주는 이제 두 가지 좀 냉탕원탕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패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이 뭐 보수로 회귀하는 계기가 아니냐 그런 질문,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뉴스 24의 정종호 시사뉴스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종호 팀장입니다. 좀 전에 권 후보께서는 뭐 5년 전과 지금 봤을 때 농민들은 죽어가고 이 청년 실업도 상당히 늘어나고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념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수화 경향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지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본다면 이명박과 이회창 후보의 이 보수 후보의 양강구도고요. 또 최근에 이 서울 7개 대학생들 이념 성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대학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한 사람이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무려 40%까지 증가를 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사회개혁적인 생각을 해야 할 이 대학생조차도 보수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쪽에서 본다면 이러한 어떤 변화하는 민심에 대응해서 진보 정당은 어떠한 식의 극복 방안이 있을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수화라는 데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민들이 살림이 정말로 어려워졌다. 그전에는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이제는 완전히 체념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분노라도 갖고 있습니다. 체념 상태의 막연한 기대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총체적 실패의 반사이기다. 이거는 뭐 우리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총체적 실패의 반사이익은 바로 가장 큰 피해가 민주노동당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진보 정당입니다. 우리는 좌파 정권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진보 정권 아니다. 좌파 정권 아니다. 개혁 정권도 아니다. 사이비 개혁 세력, 반개혁 세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정권이 좌파 진보 정권으로 규정되면서 민주노동당에게 오히려 그것이 돌아오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보수화가 아니라 가치의 완전한 상실이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거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이기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 붕괴된 가치를 새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완전한 파괴, 실종 때문에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가 이렇게 선두 그룹에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순한 힘에 합치는 것보다는 가치가 중요하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 관해서도 한번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된 순서는 아닙니다만 그 데일리 서프라지의 이서가 편집장께서 좀 질문해 주시죠. 제가 준비했던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아까 권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까 봐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거였는데 지금
뭐 범여권에서의 어떤 후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뭐 어저께 그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정동영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의 그쪽으로 지금 이제 뭐 선언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서 문국현 후보 같은 게 좀 한 발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에서는 그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이슈로 생각하는 것이 그 인간 중심의 어떤 가치관의 그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뭐 처음부터 줄곧 그렇게 주장해 오셨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 질문도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범여권으로 사실 잘 넣지 않았었어요. 그전에도. 예. 그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범여권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좀 따로 띄어서 얘기했던 게 맞는데, 오히려 그런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해고, 그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문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회 양극화를 좀 극복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면 권 후보께서는 어쩌면은 문국현 후보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좀 이렇게 좀 비슷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정서적인 어떤 동지적 관계 또는 형제 뭐 이런 것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민주노동당에서 과거 문국현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어떤 그런 논평들을 내셨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포함해갖고 범여권의 단일화가 아니고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 또는 아까 나왔던 어떤 정책적인 연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리고 저는 한나라당식 그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민심 공격식 뭐 그런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국현 후보께서 권영길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나와 있는 분이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솔직히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석원 편집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랬었죠. 문국현 후보께서 단일화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후보로 출마 선언 했던가 또는 출마 의사를 갖고 계실 때 99% 단일화 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정치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있게 말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내용에 있어서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신자유주의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다시 찬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문국현 후보께서 신자유주의 본질과 한미FTA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가? 왜냐하면은 알고 계시다면은 신자유주의는 반대하면서 한미FTA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에 있어서도 8% 성장을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지금 5% 성장이냐, 6% 성장이냐, 7%, 8% 이런 그냥 수치 가지고 하는 것. 이거 권영길의 가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불식시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문국현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동일하고 그리고 같은 가치라는 것을 우리 국민 앞에서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같다고
규정되어지거나 또는 본인께서 같은 것이다 한다면은 환영할 만한 것이죠. 그럼 잠깐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닫아놓고 계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리지만은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 문국현 후보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모호할 때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인터넷 신문협회에서 한번 두 분을 모시고 토론 한번 해볼까요? 뭐 정체성에 좋습니다. 관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에는 고뉴스의 권현세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법여권 진영에 대한 어떤 인식관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과 다시 합당해서 통합민주당 형태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집권 세력에 실망한 어떤 국민들이 그 어떤 대안을 민주노동당에서 찾기보다는 어떤 한나라당으로 다시 어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권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 각 후보 간 지지율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마치 대선에서 가장 큰 판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권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집권 안 돼야죠. 가능성 지금 높다고 되어 있지만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권영길이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동영 후보나 다른 후보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영길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산술적인 나의 몇 프로 지지에 누구의 몇 프로 지지, 누구의 몇 프로 지지 그거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태면은 이명박, 유해창 후보 두 분 합하면은 70% 가깝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보태봐야 30%도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것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 유해창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길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후보가 될는지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오신 우리 인터넷 사회 대표자들 그리고 편집국장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 말고 지금 후보가 있습니까? 12월 19일까지 그 직전에 누가 갈 것이냐? 유해창 후보가 될는지, 이명박 후보가 될는지, 정동영 후보가 될는지, 문국현 후보가 될는지, 또 이인재 후보하고는 민주당하고 도로당하고는 민주당도 도로당이죠. 대통합민주신당하고는 이렇게 합친다고 그러다 삐걱거리고 또 다시 봉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후보가 되는지 모른다. 권영길. 그런데 이 권영길이 맞서겠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명박 후보가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경선 그때 예비 후보가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저 사무실이 한나라당 지금 여의도 당서 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철야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막아내겠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아니고 한나라당 당원들이 아직도 현수막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창 후보의 출마는 뭡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 안 될 것이다. 낙마할 것이다. 도곡동 땅의 문제 또는 이제 김경준 씨 들어오고 나면은 낙마할 것이다. 그 틀림없다는 것으로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이명박 후보가 끝까지 가나? 유해창 후보는 또 뭡니까? 이거 이승만 정권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시절에는 방공투사 필요 없는 시절입니다.
네. 이승만 정권 때난 모르지만은 그 후보가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한나라당 집권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민주노동당의 어떤 뭐 이른바 수권 능력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그 김동구 대표께서 하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드리고요. 네. 그 조금 요즘 이 현안 문제로 이슈로 되고 있는 그 삼성 문제에 대해서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어제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 삼성공화국이라는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답니다. 참 엄청난 사실인데요. 이번에 그 정동영 후보, 그리고 문규균 후보, 그리고 권영길 후보께서 삼성 특급 3자 연대를 통해서 특검 법안을 갖다 제출하셨습니다. 이럴 때 그 아까 한 네티즌이 이야기했듯이 삼성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데는 민주노동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우리 네티즌들한테 과연 삼성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왜 민주노동당은 삼성과 끝까지 투쟁을 지금 이전에도 계속 투쟁을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삼성이 왜 이렇게 민주노동당에는 투쟁의 대상인가 요 이야기하고요. 청와대에서는 삼성 특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청와대도 혹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공화국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모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네, 제가. 그래서 듣고, 맞습니다. 내가 생각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왕국 해체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해체되면 나는 뭐 먹고 살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삼성공화국 해체에 또는 반대적 삼성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를 누가 먹여 살려주느냐. 종목으로는 자동차, 전자, 조선. 기업으로는 삼성이 먹여 살려준다. 그런 것 때문일 겁니다. 삼성 비리 척결입니다.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사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삼성이 뭘 잘못했냐? 죄송합니다. 하나만 딱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제식 경영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삼성 자동차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던지면서 반대했습니다. 이거 만들면은 안 된다. 찬성하는 분들은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제1의 재벌이 자동차 공장 만들면은 경쟁력 갖추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5조 원 넘는 부채를 국민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이게 황제식 경영 때문이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삼성 재산이 지금 상속된 재산이 얼마인가를 아무도 평가를 못합니다. 전문 회계사도 평가 못한다는 거거든. 왜? 엉망으로 되어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재산을 아들 이재용 지금 상무입니까? 전문에게 아들에게 상속하면서 변칙적 상속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겠냐? 저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세금 제대로 걷어서 거둔 세금 제대로 쓰자는 겁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표상이 삼성이다. 이런 삼성 어떻게 용납하겠냐. 청와대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충남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간에는 청와대가 삼성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청와대는 삼성의 조종대로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지만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특검이 도입돼서 국회 논의를 기술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방해한다고 그런다면은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입증시키는 것이다. 즉 청와대는 삼성에게 장악되어 있다. 삼성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권력을
사실상 지고 있다. 삼성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될 겁니다. 네. 혹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 시중에 떠도는 설을 공당의 후보께서 청와대가 삼성이 장악돼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청와대가 일단 거부하고 있는 그 논리 중 하나는 결국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검찰이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국가 공권력이 무너진다 이런 크게 보면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아닌 정말 어떤 근거에 의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공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청와대가 삼성에게 장악이 되어 있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세간에는 삼성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바꾸세요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간에는 청와대가 삼성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말이 떠들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이 삼성 특검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 나아가서 만약에 특검이 도입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강한 입장을 가져라 하는 이런 주문입니다. 네. 금방 우리 김당국장이 말씀하신 청와대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특검에 맡김으로써 국가 공권력이 훼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의 논리에 대해서.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이 돼야 될 겁니다. 특검이 도입되면은 그걸 증명해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이 국가 비상 상황하고 같다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 국가에 있어서는 기강 확립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강 확립하는 데서 중심체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검찰총장 내정자가 그리고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검 중수부장이 또 국가 부패를 척결해야 될 청렴위원장이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 삼성 돈 받고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이거 정말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공권력을 좀 제대로 쓰려면은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오히려 그러겠습니다. 맞다. 세간에 청와대도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내가 삼성에 놀아난다는 이야기 아니냐? 나 아니다. 증명시키겠다. 성역 없다. 청와대 성역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삼성이 마지막 성역이냐? 아니다. 청와대도 성역이 아닌 판에 어떤 성역이 있겠느냐? 삼성 성역을 내가 허물도록 하겠다. 왜 이렇게 말씀 못합니까? 뭐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 토론회 시작한 지 지금 45분이 지났고요.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 뭐 시민 패널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8명의 패널 중에서 6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2분이 이제 나중에 사회교육 경제 하실 텐데, 그 정치 관련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 아이뉴스의 정종호 팀장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민 패널 질문을 받고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그 민노당 그 국회의원분들이 여러분 원내에 입성하셨습니다. 3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3년 동안 가시적으로 무엇을 해 주셨는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2004년도에 그 여러분들이 그 원내에 들어가셨을 때 그 정당 지지도가 한 1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입석한 뒤 한 달 뒤에는 무려 20%까지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근데 현재 보면 정당 지지율은 6%,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권 후보의 지지율은 뭐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앞으로 진보 정권이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그런 어떤 해결 방안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2004년에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국회에 들어감으로써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의 이 평가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학자들, 정치 전문가들이 2004년 총선의 성과는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 탄생이다. 들어가서 뭘 하셨냐? 고맙습니다.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종호 팀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지. 예? 아니요, 민노당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뭘 했다라는 걸 떠올려 보라고 그러면 딱 내놓는 게 예.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쉽게 그래서 지금 한번 예.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우선 한 건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전국 각지에 저상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어느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도입 안 된 곳도 있지만 이제 장애인 저상버스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민주노동당이 했습니다. 암과 같은 중병 걸렸을 때 그전에는 전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대폭 경감이 됐습니다. 그건 누가 했습니까? 민주노동당이 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식대 7,000원인데 2,00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민주노동당이 했습니다. 4인 이상 병실 부담 보험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민주노동당이 했습니다. 6세 미만의 법정 전염병 무상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민주노동당이 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그야말로 참 국가 예산으로 치면은 몇 푼 안 되는데 그것마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더 읊을까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누가 이끌었습니까? 누가 추동했습니까? 민주노동당이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실시하도록 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영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 버려야 된다. 선거 때 나오면은 국민이 주인이다. 그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은 머슴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없애고 특권 의식을 없애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 그거 민주노동당이 만들었습니다. 한 게 아무도 없을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우리 의원들 들어가서 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10% 부분 대해서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민노당의 좀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만 또 언급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 독자적으로 뭘 성과를 내고 밀어붙이기는 지금 원내 의원이 너무나 적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캐스팅 보트라고 할까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하고 뭔가 같은 색깔은 전혀 다르지만 또 이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의 색깔을 버리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또 같이 묻어가야 되고, 이러저런 상황에서 민노당의 정확한 색깔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가 힘든 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보다도 더 분명하고 강한 걸 만드는 거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 그 악법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쌀 개방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한미협대의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노동당 모자람 좀 많다. 뼈저린 반성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민주노동당이 있어서 조금은 나아진 것 아니냐.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원내 교섭단체의 의석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말 국민들 눈에 크게 보일 정도로 다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발 2008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노동당의 모자란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쭉 길게 지루할 정도로 나열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당원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당원들도 민주노동당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아무리 옳은 소리, 실제로 해야 될 것이지만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많은 분들은 언론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론 탓으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뭐 인터넷 신문의 보도 형태도 좀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 대표 패널 질문은 정치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네티즌들의 그 논평과 질문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디 놀이끼리라는 분인데요. 진보란 새로워야 하는데 민노당은 10년 전부터 똑같은 얼굴밖에 없다. 좀 아픈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이디 지금은 수능 중. 지금 수험생들은 점심 먹고 시험 중이겠죠. 학생들을 위한 입시제도 꼭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해피라이프라는 아이디가 가지신 분인데요. 나도 권영길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당선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도 소용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쩌면 아마 뭐 이 정책연합에 대한 압력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좀 구체적인 거고 하나는 좀 거창한 건데 아이디 품질 보증 절대 미녀. 굉장히 뭐 미인이신가 본데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후보는 표를 얻기에 급급하여 사람들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데 권 후보님은 시골 동네와 농촌을 다닌 것 같습니다. 만인보로 얻으신 게 어떤 건지요? 만인보를 뭘 얻으셨는지, 만인보를 얻으신 게 무엇인지 라는 질문과요. 또 하나는 아이디 수리봉이라는 분인데 권력과 금력과 언론이 모두 똘똘 뭉쳐서 저지르는 부패 고리의 사슬을 끊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좀 거창한 좀 질문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만인보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농심, 노심을 움직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11월 11일 민중대에 실패했다. 규모 있게 치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는 노무현 정권이 과거 군사 정권에도 때도 없던 그런 방법으로 또 치졸한 방법으로 방했습니다. 그전에는 고속도에 들어왔을 때 봉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마을을 전체 농촌 마을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하고 또 버스 회사에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얼마 안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모이면은 이것은 수습할 수 없다. 이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지 막아야 된다. 였거든요. 그 자체가 얻은 것이다. 저희가 들었는데 물리력으로 못 막으면은 정신력으로라도 막으라고 이야기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꼭 정신력으로 막는 게 뭔가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얻은 게 많다. 즉 체념 상태에 빠져 있던 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 분노를 한숨을 모아내면은 민주노동당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 금력, 언론, 부패고리 사슬 뭐로 끊을 것이냐? 바로 삼성 비리의 척결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냥 삼성을 아까 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삼성 비리 척결하면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제가 참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도 삼성에게 완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놀랄 정도로 장악이 되어 있다. 정치인도 그렇다. 저도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니까 정치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삼성에게 전부 장악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신 대로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을 받아서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분야에 관한 토론 이곳으로 끝내고요. 다음은 통일, 경제, 사회 분야에 관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통일 분야는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이석원 편집국장 질문해 주시죠. 예, 권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권 후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소위 운동권 출신, 또는,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16대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권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반미주의자일 텐데, 대통령이 될 경우 그럼 한미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시거든요. 그 사이에 평택 미군 기지 문제라든지 이번에 한미 FTA 문제라든지 일단 권 후보 본인은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반미주의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죠. 내년에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경우에는 좀 그래도 낫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공화당이 재집권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권영길 후보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을 경우 한미 관계는 거의 벼랑 끝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미국 민주당의 집권, 공화당은 재집권이죠. 지금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는 권영길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 관계는 악화될 것 아니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부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 체제를 종식시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1953년에 맺어졌던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임기 내에 평화협정에 사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도 우리 함께 그것을 이루도록 하자, 함께 사인하도록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재집권을 가면은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위배하겠습니까?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안회의, 에이펙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했습니까? 누가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정전체제가 씻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미 그런 걱정 불식을 씻어가고 있다. 오히려 권영길이 대통령이 될 때 바로 부시 대통령이 천명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더 보태게 되고 한미 관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주권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하고 호혜 평등의 새로운 한미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건 없으십니까? 예. 다음엔 그러면 오마이뉴스의 김당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또 당내에도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죠.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노동당의 설명력은 권영길의 설득력은 아직도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권에서 자유로운 나라 아무 나라 어떤 나라도 없을 겁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권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가장 문제시 삼았던 것은 미국이 거론하는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 용어입니다. 군사 외교적 용어입니다만은 군사 변환이라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했습니다. 공식으로 천명했다가 바꿨습니다. 변환 외교라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외교력으로 해서 즉 미국 우방 국가들과 함께 압력을 가해서 외교적 압력을 가해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뭘 가지고? 그것이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였습니다.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게 되면은 우리는 남북 관계는 전쟁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 하나 막아야 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중에서 가장 현재에서 중요한 인권은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려내는 인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전쟁은 우선 막자. 평화를 만들자. 평화를 만들고 전쟁을 막고 남북 간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조성한 다음에 접근을 한다. 권영길 후보께서는 코리아 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을 이제 주요한 공약의 하나로 해서 연구하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인적주의적이다. 또 그것보다는 지금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교류가 중요한데 어떤 이 통일의 내용, 경로 이런 것보다는 너무 통일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임기 중에 통일과 선포가 가능하겠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코리아 연방공화국은 민주노동당 대통령 선거의 메인 슬로건이 아닙니다. 메인 슬로건은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정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코리아 연방공화국은 물론 통일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겁니다. 통일 나라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됐을 때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통일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저는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북 간에 있는 걸림돌은 거의 없어진 겁니다.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북방 한계선이었습니다. 서해 NLL이었습니다. 그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 거의 없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선언하자는 것이 지난번 의제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빠졌습니다. 아까 부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임기 내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체결되면 남아있는 건 뭐냐? 실제적으로 걸림돌 없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럼 5년 이내에 뭐가 걸림돌이 되겠냐? 실제적 1단계에 들어가는 길목에 들어서 있다. 그거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통일 경제 사회 분야는 저희 대표 패널하고 시민 패널이 함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분야 관련해서 시민 패널께서 질문하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죠. 저 대학생 민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 민정훈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민주노동당의 정책 담당자가 북한의 성군 정치 그리고 핵개발로 인해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벼랑 끝 외교정책이라고 불리우는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해 상당한 우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공직자라고 그랬습니까? 정책 담당자. 정책 담당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면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네, 그럼 누군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정치액당장 한 사람이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 논의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다. 정리했습니다. 민주농당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입니다. 북쪽에 핵무기가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쪽에도 전술적인 핵무기든 나아가서 전략적 핵무기든 어떤 이동의 경로도 안 된다. 그게 한반도 비핵지대화입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바꾼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선군 정치 핵 개발이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발언은 민주당의 당론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개별적으로 누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건지를 전 듣고 싶고, 근데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누구냐? 그 말씀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미 그거는 개인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네. 통일 분야에 대한 토론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경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있는데 황춘섭 대표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좀 미리 먼저 질문을 이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유세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주노동당의 세금 공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세금 공약 어떤 개념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골자 정도를. 세금 정책의 전반적인 골자를 말씀해달라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세금 제도는 공평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과세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바지만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그런 세제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행이 더욱더 그렇게 되고 있다. 법 자체, 세제 자체도 미비하지만은 미비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세금 징수 또는 세원 발굴 그 과정에서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요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사실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거의 세금 부담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부유세까지 추가해서 과세를 하겠다면 그것은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황 대표님의 서민들이 세금 많이 내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고 있다, 여기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황 대표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낮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이 물론 지금 이제 공시지가도 거의 시가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5천조 원의 시대입니다. 주식 상장 가치 1천조 원의 시대입니다. 6천조 원 우리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세금 제도는 뭡니까? 직접세 부담률이 OECD에 비교하면은 형편없이 낮아져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 이해입니다만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주 한 병 마시면서 내는 세금이나 실직자가 내는 세금이나 지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간접세 중심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접세, 직접세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 반드시 부유세 꼭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희는 서민들에게 다 5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주거 5가지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로운 세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부유세, 사회 복지세 등이 되겠습니다. 저는 권 후보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데요. 지금 근로소득자의 50%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면세점 이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50%가 세수를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도 적자 나는 기업들은 당연히 세금을 안 내고요. 주로 대법인이 법인세를 거의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 경제로 봐서는 굉장히 효자죠. 효자인데 지금 세수가 좀 남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세 얘기를 하면 꼭 부자들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부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논리로 감세를 반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부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유세를 매기자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자에게 부유세를 매기자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소득 1억 이상에게 부유세를 매기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유세 과세 대상은 실제 자산 소득이 실제 자산 10억 이상입니다. 물론 누진세입니다. 이 10억을 10억에서 20억, 또 20억에서 40억, 그래서 1%에서 1.5%, 1.5%에서 2%, 그래서 3%까지 가고 있습니다. 1 내지 3%의 누진율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대상이 얼마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대상수를 우리 황 대표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50만 가구자, 지금 30만 내지 50만 아닙니까? 그렇죠? 종부세 대상이 그렇습니다. 부유세 대상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로소득자 중에서 50% 이하입니다. 그런데 1,500만 노동자라고 하는데 1,500만 봉급생활자입니다. 1,500만 봉급생활자 중에서 879만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뭡니까? 장시간 일하고 10시간 가까이 일하고 70 내지 80만 원 세금 받는 사람들입니다. 55%입니다. 55%. 당연히 그 세금 낼 수 없죠. 적자 내는 기업 어떻게 세금 냅니까? 안 내는 겁니다. 그 부유세, 다시 또 부유세로 돌아가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30만 내지 50만이다. 그런데 종부세의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부유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많습니다. 나 소득도 없다.
하나 달랑 하나 있는 게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소득은 나보다도 뭐 엄청나게 많고 10배, 100배 있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세금 안 내고 있지 않냐? 그런 거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골프 회원권 무슨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주식 부자 17명이 20상장 가치 28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골프 회원권 금융자산 이거 전부 합쳐서 부과하는 것이 부유세고 이 대상은 종부세 대상의 30 내지 50만이다. 네. 부유세 관한 논쟁은 뭐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데일리안 장준환 팀장님 질문하시죠. 요즘 뭐 후보님께서 아주 만인보를 비롯해서 일정이 빡빡하셔서 TV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아시다시피 대부업체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업체 광고 예. 상당히 많고 뭐 일전에 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요즘 대부업체 광고가 또 재밌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부업체 광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가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 은행 자체가 서민에 대해서는 너무 문턱이 높지 않냐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후보님께서 뭐 모두 발언에서 이제 서민 친구 경제를 뭐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은행에 대해서 좀 넓게 보면은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의 조금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금융은행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은행의 문턱이 지금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높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한심하게도 중소기업에게도 문턱이 높습니다.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 찾아가면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행 문턱 높다. 그래서 서민금융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희는 이 새로운 지방금융업체도 만들고 서민을 위한 서민은행도 만들자는 겁니다. 당면하게는 또 이제 대부업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내걸었던 것이 바로 이자 제한법을 내걸었습니다. 저희의 요구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개념 자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이자율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고 금지도 당연히 하자는 것이고 이자 제한법의 이자율을 더 낮추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서민은행 만들어야 된다. 또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한미 FTA도 문제 삼는 것 중에 한미 FTA 중에도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기업대출 안 하고 가계대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자금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나아가서 이 새로운 금융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시민 패널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시민 패널로 넘기기 전에 여기 8분 패널 중에 경제와 관련해서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그 시민 패널 중에서 이 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이미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노당의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의 해결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각 산업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비정규직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보충 질문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예. 정종훈 팀장인데요. 지금 현재 그 후보께서는 비정규직 특별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추가 질문은 비례대표 그 명부 1번으로 비정규직
후보자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같이 한번 예. 네. 우선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 일자리를 주자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그런 답변을 구하신 거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어제인가 이제 최고위원회 열렸을 텐데 지방 다니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중앙위원회가 17일 날 열립니다. 17일 날 열리는 중앙위원회는 비례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발언을 당이 공식적으로 수용해서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비정규직 문제에 가서 저는 이게 저희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법이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당시에 열린우리당 지금 법 여권이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이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산시키는 악법이다. 노동자들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차별 시정도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더 심화시킨다. 그래서 현재 이 권리보장 입법을 새로 해야 된다. 대체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또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폐지시키고 올바른 법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150만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견 폐지 및 도급 엄격 제한하고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하자는 것은 이것은 장기적 과제가 될 겁니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3권을 이렇게 보장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도 150만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역할을 한다. 이 연대임금제 도입은 바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현재의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에서 연대임금제 도입인데 이 부분은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그러면 전체적인 이것이 일자리 공약입니다. 천만 고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비정규직 새로운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것은 공공 분야를 에서 150만 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유지고 그다음에 400만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400만 정규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의 법의 폐지에서 150만 그 다음에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화를 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부담 능력이 없는 데는 정규직화 하는데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특별기금 3조 원을 형성할 겁니다. 이 3조 원을 가지고 나머지 공공부문의 선도해서 50만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400만의 전환은 법의 폐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전환 특별기금 3조 원을 형성해서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뭐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지요? 여기서 아까 저 시민 패널 질문한 것 중에
비정규직도 그 직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 직종이 뭐 자동차, 방송, 특히 뭐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조차도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그런 어떤 기획 편성 보도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방송국이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업종별로 이 해결 방법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물론 혹시 뭐, 고민이 있으신지.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특수한 분야에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법을 없애고 우선 현재 악법 없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기금을 설치하고 공공 부문에서 선도하고 하는 것이 맞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공 부문에서 11만 명의 정규직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건 안 된다. 네, 시민 패널의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으시고 예, 소속과 이름 말씀해 예, 주시죠. 대학생 조광민입니다. 권 후보님 정책 공약을 보면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선출한 전문 경영인을 뽑자는 그런 공약을 봤습니다. 일견 생각하기에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는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노동단체 같은 조직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 후보님이 알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선임한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훌륭하게 이끈 예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울러 당내 경선 즈음에서 진보적 성장론을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CEO, 사장, 최고 경영자 선출하자는 것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를 이렇게 내걸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는 실제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진정한 노사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는 독일에서 노사 공동결정제로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사회에 노동자들이 선출한 이 이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우리 지금 철도공사에서도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는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노사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성장 동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질문 안 하셨지만은 함께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함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그 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것처럼 뭐 7%, 8% 그런 성장이 아니다. 서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성장이다. 그래서 7%의 서민 소득을 증감시키고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 그것은 9%를 절감하게 하겠다. 지출되는 건 뭐겠습니까? 교육비에도 나가고 의료비에도 나가고 주거비에도 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줄여서 그래서 7%는 소득을 증대한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9%는 지출을 감소한다. 즉 사회복지를 통해서 9%를 점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현재 이것이 현재의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위 80%는 지금 230만 원입니다. 상위 20%는 지금 670만 원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부자 경제가 되면 어떠냐? 상위 20%는 220만 원이 증가하고 하위 60%는 60만 원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이 부분을 권영길의 7구 경제가 적용되면은 어떻게 되냐? 7구 경제가 시행이 되면은 하위 80%에는 100만 원이 증가하고
상위 20%에는 44만 원이 증가한다. 즉 소득 격차가 좁혀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권영길의 서민 친구 경제고 출구 경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 동력은 뭐냐? 바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그 동력은 5대 동력입니다. 사람 동력, 실제적으로 고용 안정도 시해야 된다.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 노동자들이다. 또 자영업자들이다. 농민들이다. 이 사람이 동력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요즘 문국현 후보께서도 사람 경제를 내세우고 있던데 개념이 거의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 동력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미래 산업 동력을 만들겠다. 풀뿌리 동력은 지역경제, 지방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그리고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직거래, 새로운 유통체제,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 자원의 신에너지 자원입니다. 내수 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정규직이 없는 것이 바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평화 동력은 남북 관계가 풀려지고 그리고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5대 동력이고 이 동력을 통해서 서민의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권 후보께서 경제 부문 관련해서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사회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데일리팜의 이상철 국장님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데일리팜의 이상철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쪽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현재 국내 보건의료에서는 단골약 제도 도입, 리베이트 척결, 일반적 슈퍼 판매 등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슈 등을 놓고서 제약계와 이제 제약사와 의료계 쪽에 이제 대립을 빚고 있는데요. 이 어떤 정책이 됐든 결국 선택의 기준은 어느 것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이냐가 될 텐데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권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와 이제 또 다른 구상하고 계신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뭘 물으시는 거죠? 성분명 처방도 있고요. 네. 단골약 제도 도입. 네, 예. 리베이트 척결. 그 성분 성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그 건강보건의료 단체들이 처음에 이렇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의사들하고 이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 부분에 반대해서 파업 의사까지 이렇게 표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 건강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렴한 값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저는 보건의료 단체들, 시민단체들의 그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거 다만 있습니까? 그 판매에서 이제 지금 슈퍼 판매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 편의성과 또 국민 보건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데일리팜이 이 의학 쪽에 상당히 전문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자문을 구하셔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이석원 편집국장님 질문하시죠. 예, 권 후보 저 공약에서 보면 이제 사회복지 부분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었지만 그 세제에서 이제 부유세 징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지금 유럽에
유럽의 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사실 이러한 복지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제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이 자칫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게 있고요. 아울러서 만약에 권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이와 같은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실 때 그렇다면 이게 과연 권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 재임 기간 중에 이러한 무상의료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 재임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좀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의 또 반응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내세금 내놔 뭐 이런 분인데요. 월급 90만 원이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으로 약 10만 원이 깎여서 80만 원 조금 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너무 비쌉니다. 무상의료, 점차적 추진은 실제로 가능하신 건지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한 분은 뭐 격려하시는 말씀인데 아이디 봉수라는 분인데 한 표 보태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보증금 찾으시길. 어디다 보증금 맡기셨습니까? 예. 선심성 공약 아닙니다.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꼭 해야 됩니다. 재원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 장춘섭 대표님하고 이 토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재원은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원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명박 후보 보육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육도 지난번에 제가 모든 후보들 초청 받았을 때 드렸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까지 이야기하는데 일부분이고 서민들 국가가 책임진다. 내가 대통령 되면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동영 후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식 후보로 안 됐습니다만은 한나라당 후보 때 한 분이 무상교육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 반값 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이야기했습니다. 등록금 반값 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지금은 이 도로당이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현실성 있느냐? 그분들은 정말로 요술방망이 갖고 있습니까? 하겠다고 그러는데 재원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명박 후보께 묻겠습니다. 보육을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뭘 가지고 책임질 것이냐? 이제 또 예산 절감 22조 원? 그건 권영길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세원이 있어야 된다. 그 대상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내지 50만 대상이다. 무상 보육에 7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애 키우는데 무상 의료에 교육에 저희는 가면 1차 연도에 초중고까지 무상 교육하고 대학은 국공립대학은 등록 없고 사립대학은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한다. 이러면 더 들어간 돈이 13조 원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료에 있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300만 원으로 하겠다. 3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될 때 7조 원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 7%를 급업 비율 15%까지 하고 해당은 대상자의 80%까지 늘려서 그래서 지금 8만 5천 원을 13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총 들어가는 게 22조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할 겁니다.
그 돈은 세원을 가지고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거의 비슷한 것을 다른 후보들이 반 정도나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재원을 밝히는 당은 민주노동당이고 후보는 권영길밖에 없다. 예, 그 다른 후보들한테도 저희들은 질문을 하죠. 재원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 본인들이 밝히시고 안 밝히시고는 이제 그 본인들의 얘기고 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무상 의료라든지 무상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꼭 거기에 이제 수반돼서 따라다니는 것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 교육, 무상 의료가 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같이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중요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빠뜨렸는데 아까 질문하실 때 사회주의 정권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권에나 있을 중심에 실제 영국의 NHS라는 의료제도는 실제로 완전히 거의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국가의료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위에 떠 있는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상 교육, 의료, 주거 문제까지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하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삼각형이고 한국하고 미국입니다. 한국하고 미국입니다. 이게 무슨 다른 특별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OECD에 가입해주는 나라 중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는 것이냐? 다 하고 있는데 왜 못하는 것이냐? 참고로 집권하시게 되면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를 몇 년 정도 잡고 계십니까?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단계 초중고, 그 다음에 이 국공립 통표, 무슨 따른 교육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은 당장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금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한 달치,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것 중에서 한 달치만큼 등록금을 내자. 그래서 그걸 300만 원 등록금 상한제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건 아마 한나라당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등록금 반값하고 거의 같은 액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임기 중까지 하고 그 이후에 가면은 완전하게 무상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뭐 사회 분야는 워낙 좀 관심 분야 다양하기 때문에 뭐 시민 패널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패널 중에서 질문해 주실 분, 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죠. 예, 대학생 민정훈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중에서 대학 평준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 평준화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입학은 쉽게 그리고 졸업은 어렵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난망한 상황이고 청년층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졸업의 문을 좁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을 받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석원 국장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놓친 게 있거든요. 질저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평준화 되면은 질 낮아지는 것 아니냐. 또 무상의료 되면은 질 낮아지는 것 아니냐. 대학 평준화는 오히려 질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 경쟁력을 더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거든요.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만은 그러니까 열어놓자는 겁니다. 이거는 안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라. 졸업은 어렵게 하자. 어렵게 되도록 하자.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병목 형상입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게 좁아져 가지고 그는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그래서 부자 교육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55개
설치는 바로 지금도 자사고가 등록금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인데 그거 어떻게 되냐? 입시학원처럼 되는 거다. 그 학교 나온 사람만 들어간다. 입구는 열자.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그러면 어렵게 해서 졸업했는데 취직도 못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일자리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영길의 일자리는 실제적으로 이 다른 후보의 일자리하고 다르다. 일체 지금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 제가 실시하자는 것 무상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이것 하면은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육하는 보육사 있어야 됩니다. 간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150만 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아까 재원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선도하고 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15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권영길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학 평준화 문제도 해결돼서 입시 지역도 해결되고 과외비도 해결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시민 패널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죠. 예, 대학생 조광민입니다. 권 후보님은 간통죄 폐실론자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혼외 종사를 허용하면 가족의 의미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통죄 폐지가 혹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은 성문란 행위가 더 이렇게 심화될 것 아니냐. 지금 간통죄가 있어서 한국 사회의 문란이 더 심해지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으로 가정생활을 규제하지 말자. 가치와 도덕으로 규제된다.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간통죄 만들 때 여성 보호 취지가 강했었고 실제로 그것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됐습니다. 여성계에서 오히려 이 부분이 여성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고 해서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권의 터키 또 다른 나라 한 나라인데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유교권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에서도 이 간통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없애고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과 가치와 도덕으로 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패널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슬로건이 혹시 행복하십니까? 저 본인 이름하고 좀 말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대학생 이미영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슬로건이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였는데 이후에 내건 대표적인 슬로건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를 넘어서는 슬로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 했는데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직자들 또 저희 당원들에게도 뭐 하느냐 이거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고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께서 좀 좋은 것 만들어서 좀 보내주시면은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뭐 서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공모를 해보시죠.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 패널들을 보니까 한 10명 가까이인데 전부 대학생이네요. 예.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바빠서 못 하셨을 것 같고 대학생들이 이 권영길 후보 팬이 많다는 거는 좋은 거겠죠? 반갑고 즐겁고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토론회 하는 동안에 또 네티즌 반응이 또 들어온 게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럭키보이. 민노당은 제발 불법 폭력 파업을 부추기지 마라. 민노당은 정책적으로는 누구나 서민이라면 솔깃한 정책입니다. 10명이나 국회에 보내졌는데 툭하면 불법 파업 부추기고 그것밖에 더 있나요? 이건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아이디 기름종이. 지난 일요일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청 노동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후보를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반대해야 될 때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집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FTA 본질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한미 FTA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막아야 된다. 이거 막지 못하면은 우리 서민들 다 죽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던져서 막고 있습니다. 이 민주노동당의 행동 방법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분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민주노동당의 충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민노당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살살 해달라고 그러시던데 이건 뭐 살살은커녕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토론회 하시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마무리 반론으로 한 2분 정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내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심을 좀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좀 얻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춰봅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신 인터넷사 대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치가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고 있다.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외람되지만은 민주노동당의 창당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되고 나서 고쳐야 될 점 많지만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정치가 조금은 진일보하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제 정말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의 한나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 겁니다. 한국 정치가 퇴행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열린우리당, 민주당으로 시작해서 열린우리당 해서 수없이 바뀌어서 오늘의 이런 범여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 그리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서민들이 즐겁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에도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뭐 경제와 사회 분야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질문을 못 드려서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네티즌 여러분, 권영길 후보의 정책과 식견을 충분히 들으셨는지요? 네티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권 후보의 정책, 비전, 이슈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인재, 문국현, 정동영, 권영길 후보 네 분을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야권의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모셔야 되고 또 그동안 약속드린 범여 단일화에 관련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모든 것이 그 일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안으로 일정을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17대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 네 번째 순서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